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 채널의 열혈 청취자이자 김밥 전문점을 운영 중인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자주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재밌게 듣기만 했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쉬는 날 딸도 절친 소진이를 만나러 가고 저 혼자 가만히 사연을 듣다가 안 되겠다. 더 미루지 말고 한번 써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이렇게 불현듯 컴퓨터를 켜서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끔 지금의 안정적인 삶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딸도 정말 소중하고요. 꿈이라고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는 손가락으로 제 팔을 꼬집어 봐요. 따가우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하며 안심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제 삶에 이르기까지 저와 제 딸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저와 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전 남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전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서 5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저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돌 때까지는 제가 키우고 이후부터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돌이 조금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 정도는 할 줄 알게 되는데 저희 아이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가 보다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얘, 너희 딸 아직도 엄마도 못하는 거야? 좀 늦네. 이상하다. 애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다른 애들이랑 달라. 너 못 느껴? 아직 애긴데 뭐.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들이 발달 장애인인 사람이 있거든? 그 집 애가 딱 이랬어. 검사 한번 받아봐. 넌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을 하니? 친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날수록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생각보다 많이 늦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형을 줘도 품에 안거나 머리를 비켜주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질질 끌고만 다니고 3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저와 남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연이 좀 많이 느린 거 아니야? 가르쳐주면 되지. 정연아, 인형을 소중하게 다뤄줘야지. 가만히 앉고 이렇게 머리도 빗어주고. 제가 선수 시범을 보여줘도 아이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인형을 빼앗아 들고 마구잡이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거나 뭔가를 요구할 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느 아이 같으면 엄마 배고파 라는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괴성을 지르거나 대굴대굴 구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5살 때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자폐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희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3, 4학년의 지적 수준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아직 괜찮은데 왜 회사까지 그만두겠다는 거야? 괜찮다니. 당신 눈에는 우리 정연이가 괜찮아 보여?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줘야지. 당신은 너무 무신경해. 내가 무신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유난인 거야.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 정연이 사회성이 떨어진다잖아.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애가 다른 애들 해코지 할 수도 있다고. 좀 받아들여. 나도 미치겠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저는 아이 장애에 무신경한 남편에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전국에 얼마 되지 않는 특수학교에는 이미 예약한 사람들 숫자도 한참 밀려있던 형편이었어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나아지지 않는 아이를 보며 저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아이의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랑 같이 죽을까 하는 고민도 진지하게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바로 정신을 다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이는 조금씩 제 말도 따라서 하고 제 말귀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연아, 왜 그래? 배고파? 그럼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해야지. 해봐. 엄마 배고파요. 제 말에 한참을 저와 씨름을 하던 딸이 겨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정연아. 다른 아이들보다 느려도 너는 너만의 시간이 있는 거야. 엄마가 네 시간에 맞춰서 같이 살게. 걱정하지 마. 걱정 마. 배고파. 정연이 뭐 해줄까? 엄마가 김밥 말아줄까? 김밥? 좋아, 김밥. 그래,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 제 딸은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지는 못하겠지만 제 딸만의 방식대로 자라주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딸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딸에게 장애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그저 귀여운 딸로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완전히 딸을 케어해주는 사람으로만 취급했고요. 그래도 저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땡깡을 부리는 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렇지 못한 발달장애 가족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딸이 일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찌어찌 잘 보냈는데 2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딸을 학교에 보내고 저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연이 어머님이시죠? 지금 빨리 학교로 와주셔야겠어요. 네? 정연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정연이가 지금 하여튼 학교 근처에서 일하시죠. 10분 내로 와주세요.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선생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저는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다 말고 바로 학교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가서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어요. 딸 주위에는 연습장이 찢겨져 있었고 딸은 손에 가위를 든 채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의 아이들은 제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웃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정연아, 엄마 왔어. 왜 그래? 정연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제 딸이 소리에 예민했거든요. 저는 딸 손에서 가위를 뺏어버리고 딸을 안고 안정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곁으로 담임 선생이 다가와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이 어머님, 정연이가 동요를 부르는 수업 도중에 난동을 피웠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가위로 막 자르고 애들 교과서도 다 찢어버리고. 저도 아이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연이가 소리에 예민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정연이 특수학교 보내세요. 저희는 더 이상 케어 못하겠습니다. 담임 선생의 말에 정연이 반 아이들도 한마디씩 보탰어요. 맞아요. 정연이 너무 이상해. 정연이 무서워서 학교 오기 싫어요. 진짜야. 정연이 너 학교 오지 마. 아줌마, 정연이 데리고 가요.
우리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정연이는 바보잖아요. 바보들 다니는 학교 보내야죠. 여기저기서 따가운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꽂히는데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나 선생의 걱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선 제 딸이 그렇게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더 지내다가는 상태가 악화될 것 같더라고요. 가슴은 쓰렸지만 그날 이후로 제 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넋놓고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사회성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를 몽땅 뒤져서 자리가 남는 곳을 겨우 발견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살던 곳과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조금 먼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전세로 집 구해서 거기서 정연이랑 지낼게. 주말마다 당신이 오든 내가 오든 하자. 근데 꼭 그렇게 학교를 보내야겠어? 또 그 소리야? 그럼 정연이 매일 집구석에서 가만히 틀어박혀서 그렇게 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은 꼭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승질부터 내? 당신이 언제 정연이 이해해볼 생각이나 했냐고. 그저 귀여운 딸로만 알지. 알았어 해. 그 지역 집값이 그리 비싸진 않아서 빌라 전셋집을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특수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제 딸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학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저에게 딸 칭찬을 많이 했어요. 딸에게도 학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연아, 학교 재밌어? 응, 재밌어요. 친구들 좋아. 다행이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아,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아, 전화해. 딸이 남편을 잘 따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딸이 먼저 아빠를 찾고는 했어요.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주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바빠? 왜? 정연이가 아빠 보고 싶대. 아빠 얼른 와. 정연이 보러 와. 딸이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바쁜데. 그럼 일요일에 네가 정연이 데리고 올라와. 잠깐 만나서 밥이나 먹자. 알았어. 남편은 저와 딸에게 애정이 티끌 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만 남아서 가끔 만나자는 요구를 응해주는 기계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애써 외면했지만요.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 딸은 어느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가끔은 남편 집에 들러서 반찬을 해놓고 오고는 했거든요. 그날은 딸을 학교에 보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을 했을 시간이라서 저는 깜짝 놀라서 안방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속옷 차림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누구세요? 그러는 댁은 누구예요? 저 지상씨 여자친구인데요? 아, 와이프구나?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자친구? 네. 만난 지 1년 넘었는데. 뭐 하세요? 반찬 만드시나 보다. 아, 나 출출했는데.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 여자는 제가 남편의 와이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치가 떨려왔어요. 뭐라 말도 나오지 않고 온몸은 굳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많이 놀라셨나 보네. 지금 뭐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면서요. 왜 새삼스럽게 놀라워 그러세요? 너 이년 말이면 단 줄 알아? 아, 왜 요거 나오고 그러세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에요. 장애인 딸 키우신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곳에 더 있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우선 가방을 짊어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맥이 풀린 채로 딸과 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집에 왔었다며? 뭐? 그 여자가 그렇게 쪼르르 일러 바치디? 그래 갔었다. 그 여자 대체 누구야? 자, 봤으면서 뭘 묻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언제 말해야 되나 나도 고민이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당신이랑 나 사실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잖아. 정연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그래도 정연이 아빠잖아. 정인이 2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양육비 줄게. 정인이가 나 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와. 만나줄 테니까. 아무튼 주말에 이혼서를 들고 갈게. 끊는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은 정말 이혼 서류를 들고 딸과 제가 사는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가 왔다고 신이 났어요. 아빠 왔어요? 아빠 반가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연아, 아빠 잘 자고 왔어. 당신, 이거 서류 보고 작성하고 도장 찍어. 당신 정말 쉽네. 이혼이 참 쉽다, 그치? 나도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나 이제 내 삶 살고 싶어. 나는? 내 삶은?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당신한테 정연이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 정연이는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도 지금 그 정신 연령에 머무를 텐데 20살까지는 원하면 만나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아빠를 믿고 따르는 정연이도 저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아빠였고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한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딸은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씩 문제 행동을 저지르고는 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시끄러운 걸 못 견디는 아이라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돌발 행동을 하고는 했거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기운이 빠질 때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딸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딸을 호되게 교육했어요. 정연이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줘요. 피자 줘. 안 돼. 피자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지? 지난주에 먹었잖아. 오늘은 밥 먹자. 안 먹어요. 엄마 때릴 거야. 그럼 먹지 마. 엄마 혼자 먹을게. 그런 식으로 혼자서 밥을 먹으면 결국 배가 고파진 딸이 먼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런 규칙들을 깨달아갈 때마다 저는 기뻤어요. 그렇게 딸은 어느새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160cm로 키도 훌쩍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은 아빠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러 갈 거예요. 그래, 오늘 가서 하루 자고 올 거지? 응, 자고 올 거야.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같이 남편 집에서 자고 왔지만
이혼 후에는 아이만 전 남편과 함께 지내게 하고 저는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러 가고는 했어요. 그날도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윤이 거기 갔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현이가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혼자서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정현이 옆에 없어? 아니, 저녁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애가 어딜 갔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갈게. 얼른 경찰에 신고해. 일단 찾아보고. 얼른 신고부터 해.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바로 남편이 사는 동네로 넘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더라고요. 언제 없어진 건데? 당신 진짜 미쳤어? 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 나는 자는 거 보고 잠깐 나간 건데 그 사이에 애가 없어질 줄 누가 알았나? 정말 질린다 질려. 정현이 발달 장애인이야. 애가 돌발 행동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도 걔 감당하기 힘들어. 이제 네가 알아서 키워. 뭐? 그게 할 소리야? 얼른 애부터 찾을 생각해. 저는 그날 그 동네를 미친 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어디 공원에 혼자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음이 졸여왔어요. 경찰에서도 아이를 찾는 공개수배 전단지를 내걸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애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출근을 하고 본인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제 딸 정연이가 나쁜 일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금방 찾을 줄 알았던 딸을 한 달 이상 찾을 수 없자 저는 직접 전단지를 들고 제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며 아이를 찾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제 딸이에요. 이런 아이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며 제 딸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지어주었어요.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단지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일일이 쫓아가서 다시 전단지를 쥐어주며 제발 좀 자세히 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걸려오면 혹시라도 딸을 봤다는 연락인가 싶어서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연이 어머니세요? 네, 맞아요. 저희 정현이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속았지? 그런 장난 전화가 부지기수로 걸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살던 충청도가 아닌 강원도, 서울, 전라도 등 전국 팔도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싼 여관방을 전전하거나 거리 벤치에서 노숙을 할 때도 많았어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한 남자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다가오기도 해서 주랭랑을 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비행 청소년들도 삼삼오오 많이들 몰려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학생, 이 전단지 좀 자세히 봐줘. 이 아이 보면 꼭 연락 주고. 어디 보자. 어디서 본 애 같은데? 근데 아줌마, 돈 좀 있어? 돈을 줘야 내가 찾아보든지 하지. 정말이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 정말이야? 학생, 자세히 좀 봐봐. 아이, 귀찮게 하네. 돈 안 줄 거면 됐어요. 본 적 없어요. 아이, 그지 같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단지를 나눠주며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딸 정연이를 잃어버린 지 6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행색의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거든요.
아이를 잃어버린 동안 모르는 새에 살도 까맣게 타고 머리도 하얗게 세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딸을 찾을 때까지 전단지를 전국에 다 뿌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인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날도 밤 12시가 다 되도록 전단지를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번화가라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길가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자세히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웬 여자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를 뒤쫓아갔습니다. 아이는 제가 쌩쌩 달려오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뛰어들려고 했고 저는 그 아이의 옷자락을 겨우 붙잡고 인도로 끌어당겼어요. 얘, 조심해! 제가 조금만 늦게 당겼으면 그 아이는 그대로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버렸을 겁니다. 아이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제 딸 또래의 그 여자아이는 얼굴이며 발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그 아이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구나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잃은 그 아이를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온몸에 맞은 타박상에 팔과 갈비뼈에 골절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찾던 부모님이 도착을 했어요. 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줌마. 그래, 괜찮니? 정신이 좀 들어? 많이 아파? 울지 마. 너희 부모님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도착했고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진아, 어디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아줌마, 고맙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유심히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이거 보고 싶니? 네. 그 아이는 제가 들고 있던 전단지를 받아들더니 한참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이는 경찰과 그 아이의 부모님과 제 앞에서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집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집을 나가고 갈 곳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가출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걔들이 나 재워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작은 원룸에 내 또래 남자 여자애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언니 오빠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앵벌이 시켰어요. 정연이 걔도 저랑 같이 다녔고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숨어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연이 손 붙잡고 도망치려다가 다시 잡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정연이도 저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아이가 많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말해준 장소로 영장을 받은 경찰과 함께 바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부수고 들어가야 했어요. 딱 봐도 질이 나빠 보이는 아이들이 집안에 가득했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 뭐예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내 딸 어딨어? 우리 정연이 어딨냐고? 정연이가 누구야? 아줌마 누구예요? 저는 경찰과 함께 집안을 뒤졌고 베란다에서 제 딸을 발견했습니다. 제 딸은 양손이 테이프에 칭칭 감긴 채로 얇은 옷만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통통한 편이었던 제 딸은 기아처럼 빼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아이의 피폐한 모습에 너무 놀라서 테이프를 풀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정연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정연이 아파요. 무서워요. 그래요, 엄마야. 정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정연아.
그 아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저는 구급차에 제 딸아이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제가 구해준 여자아이처럼 온몸에 멍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이빨도 2개나 부러져 있더라고요. 제 딸은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도 두려워해서 마취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 딸을 그렇게 만든 놈들에게 꼭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고 무서움에 떠는 제 딸을 보며 그 나쁜 놈들과 딸을 방치한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어요. 제 딸은 제가 구해준 소진이라는 아이와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어요. 이인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을 보고 반갑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정연아, 정연아 괜찮아? 나 알아보겠어? 너 소진이잖아. 소진아, 많이 아파? 나도 아파. 난 이제 괜찮아. 너희 엄마가 나 구해주셨어. 정연아, 정말 다행이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둘 다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소진아.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야. 소진이 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연이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딸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소진 양 덕분에 제 딸도 살았는데요. 제가 감사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연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둘이 그래도 사이가 좋네요. 제 딸이 학교에서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정연이랑 저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니 안심이 되네요. 고마워요, 정말. 저희 부부가 사업한다고 애를 잘 못 봤거든요. 그저 학원만 보내고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한 달이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애가 무엇보다 마음이랑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요. 그럼요. 애들은 건강이 최고죠. 건강만 해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연이랑 소진이 가둬놓던 그 나쁜 놈들 저는 절대 선처해주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절대 선처 없습니다. 소진이 어머님 아버님 우리 끝까지 싸워요. 그런 애들은 꼭 나쁜 짓 한 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저희 딸과 소진이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 아이들은 모두 10대였고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결국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재판장에서 무서워서 제 뒤에만 숨어만 있었고 소진이가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소년원에도 몇 번 갔다 온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과 소진이에게 악마처럼 굴었을 그 아이들은 법원에서는 울며 불며 봐달라고 야단이었어요. 죄송해요. 소진아, 정연아 미안해. 우리가 정말 미안해. 죄송해요, 판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에 판사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른 거야? 그렇게 운다고 봐줄 줄 알아? 정연아, 소진아, 제발 살려줘. 판사님, 죄송합니다. 어이, 안 통한다. 너희는 시포야, 시포. 소년원에서 갱생 좀 하고 나와라. 다시 이런 일하면 나중에는 교도소 가는 거야.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고 제 딸이 흥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빠. 쟤들 너무 나빠. 엄마, 무서워. 쟤들 무서워. 그런 딸을 저는 안아주고 달래주었어요. 정연아, 이제 괜찮아. 쟤들은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 갈 거야. 감옥 가세요. 감옥 가세요. 소진이랑 나 때린 나쁜 사람들 감옥 가세요. 제 딸이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진이와 소진이 부모님이 저희 곁에서 저희를 달래주었어요. 소진이가 특히 살뜰히 제 딸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연아,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정연이 옆에 엄마 있잖아. 나도 엄마 아빠 있고. 이제 괜찮아. 소진이의 말에 제 딸 정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괜찮다?
그래, 괜찮아. 제 딸에게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그 몹쓸 아이들은 특수강금 및 폭행 등의 죄가 인정이 되어서 시포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5년 이상씩 장기 복역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면서 소진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연이 엄마, 우리가 고마워서 그런데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시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우리 정연이도 소진이 좋아하니까 같이 밥 먹어요. 저의 사람에게는 가깝게 다가가지 않던 제 딸 정연이는 소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소진이 부모님께서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정연이 어머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자리가 하나 남는데 아무 대가 없이 그 자리 드리고 싶어요. 월세도 내실 필요 없고 그냥 들어와서 지내시면 돼요. 그 건물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서 저희가 오피스텔도 정연이 어머니 명의로 해드릴게요. 네?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 딸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 정도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해드리면 더 해드리지 그 정도 가지고 거절하지 마세요. 정연이도 서울에서 지내는 게 나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시설도 많고 그 근처에 발달장애 아이들 다니는 체육관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진이가 옆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아줌마, 그냥 받아주세요. 저도 정연이가 저희 근처로 이사 오면 좋겠어요. 아줌마가 그때 저 안 구해주셨으면 저 정말 트럭에 치여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줌마 덕분에 살아서 정연이랑도 친구 되고 저 새 삶이 사는 기분이에요. 감사해요. 알고 보니 정연이 부모님이 꽤 자상가더라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건물도 몇 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집을 빼고 보증금을 들고 와서 소진이 부모님이 내준 건물 자리에 김밥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분식집에서도 일을 해봤고 소진이가 김밥을 좋아해서 자주 했던 터라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김밥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을 하며 제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정말 매정한 인간이죠. 오히려 다행인 것도 같습니다. 그 인간은 제 딸은 앞으로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딸도 제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만나기가 싫다고 합니다. 정연이는 아빠 싫어. 정말?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싫어? 응, 싫어. 완전 싫어. 그럼 앞으로 안 만나도 돼? 응, 안 만나. 절대 안 만나. 평생 안 만나. 진짜지? 응, 진짜야. 그때 이후로 딸은 제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김밥 전문점을 차리고 나서 주력 메뉴 4가지만 판매를 했습니다. 주상복합 상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처음부터 꽤 매출이 좋았어요. 제 딸 정연이도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딸은 지금은 발달 장애인이 주로 일하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 카페가 제 김밥 전문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신기하게 인연이 닿게 된 소진이 부모님께서 직접 차리신 카페예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편견을 가질까봐 값싼 가격에 고급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진이와 제 딸은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소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소진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의대를 바로 합격하니? 아이고, 입시 공부 싫다고 집 나갔던 애 맞아?
제가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 소진이와 소진이 부모님이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그러게 말이요, 정연이 엄마. 우리 소진이 입시 싫다고 엄마 아빠 싫다고 집 나갔던 애가 맞나 모르겠어요. 옆에서 웃던 소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살려주신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풍족해진 거예요. 항상 감사해요. 저 이미 진로도 정했어요. 소진이의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과 갈 건데? 어디과 의사 선생님 될 거야? 저 소아정신과 의사 되려고요. 정연이처럼 힘든 아이들 돌봐주고 싶어서요. 저에게 꿈도 심어주고 그 꿈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연아, 고마워. 소진이의 말에 소진이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제 딸이 대답했습니다. 소진이 진짜 멋있다. 소진이 짱이다. 엄마, 소진이 멋있죠? 그럼 정연이 친구 소진이 완전 짱이지? 맞아. 소진이 짱이야. 완전 짱이야. 제 딸의 말에 소진이가 쾌활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연아, 정말? 나 짱이야? 응, 짱이야. 내 친구 소진이 짱이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제가 가끔씩 이게 꿈이 아닌가 꼬집어 볼만 하지 않나요? 제 딸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에 한 소녀를 돕게 되고 그 소녀를 통해 6개월이나 잃어버렸던 제 딸도 찾아왔고 딸과 저에게 제2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저와 제 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여정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딸은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몫을 단단히 해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열심히 살면서 저와 제 딸보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많이 힘든 시기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나마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모두 서로를 돌아보며 좋은 세상 살아가 봐요.